유압 회로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유압 회로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회로도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압 회로도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고 간략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제 그 부품의 구성도를 직접 단면도 같은 거를 보시면서 이 부품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압 회로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유압 회로도를 이해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60%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조도를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나머지 한 30% 정도를 추가로 더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과의 제어 장치나 아니면 기구적인 연관 관계 등까지 여러 가지를 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레벨은 정말로 어려운, 많은 경험이 필요한 레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회로도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로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회로도를 더 정확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면도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릴리프 밸브의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릴리프 밸브의 단면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펌프 쪽에서의 압력이 이쪽 라인입니다. 압력이 걸려 있는 라인이 이렇게 펌프 쪽에서 밀려 들어오게 되고요. 이 포펫이라고 하는 이 부품이 이 부품이 이 밸브 바디와 맞닿아 있습니다. 밸브 바디와 맞닿아 있어서 이 부분이 눌려져서, 이 뒷부분의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눌려져서 이 부분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펌프에서 탱크 쪽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1차 측에서 펌프 쪽에서 탱크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쪽에서 압력이 과다하게 걸리게 되면 이 펌프 쪽의 압력이 이 포펫을 밀게 되고, 포펫이 뒤쪽으로 밀게 됩니다. 밀리면서 스프링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스프링이 수축을 하면서 이쪽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밀착된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벌어지면서 관로를 만들게 되고, 해당 기름은 이쪽 탱크 쪽으로, 펌프에서 탱크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회로상으로는 이 포펫이 1차 측과 2차 측이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회로도가 실제 부품을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고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드레인이라고 하는 요 관로가 회로상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로상에서 그리려고 그러면 이 스프링 쪽 챔버에서 탱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드레인 관로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틀린 회로도냐? 그건 아닙니다. 유압 회로도는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회로도입니다. 단지 생략이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드레인 관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드레인 관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 포펫이 계속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포펫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포펫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스프링 챔버 안에 이 쇠붙이로 구성된 물질이 부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스프링 챔버 안에 있는 작동류가 가지는 체적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작동류가 가지는 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줄어들려면 이 스프링 챔버 안에 작동류의 체적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가 유압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작동류가 체적이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이라는 논리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압 작동류는 비압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압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작동류가 어디론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이 포펫이 뒤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챔버에 있는 기름을 탱크로 빼줘야 됩니다. 그 라인이 드레인 라인, 이 밸브에서는 드레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을 보시면 1차 관로, 2차 관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관로가 막혀 있고 포펫이 작동하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관로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포펫을 밀고 있고 이 스프링은 어드저스먼트 스크류에 의해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게 릴리프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퀀스 회로입니다. 잘 보시면 릴리프 밸브와 시퀀스 밸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1차 압력이 들어와서 인이 들어와서 아웃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포펫을 이쪽으로도 밀고 이쪽 방향으로 밀고 이쪽 방향으로 동시에 밀어줍니다. 근데 밀어주는 면적이 압력을 받는 면적이 여기가 동일한 면적입니다. 수압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로 미는 힘과 아래로 미는 힘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쪽 양쪽 방향으로 작동하는 압력은 서로 상쇄가 되어서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에서 압력이 아무리 차더라도 이 압력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아웃으로 쭉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이 관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로 온다고 되면 이 압력은 이쪽으로 와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피스톤을 밀어주게 됩니다. 이쪽 수압 면적을 통해서 밀어주게 되고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스프링보다 힘이 세지면은 위쪽으로 포펫을 밀어서 이 포펫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막혀있던 이쪽 관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쪽 관로가 열리면서 기름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두 번째 관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스프링 챔버의 오일은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이 포펫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라인은 드레인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쪽에서 들어오는 이쪽 관로를 내부 파일로트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관로를 내부 파일럿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관로를 내부 파일로트라고 얘기하고 보시면 리모트 파일로트라고 이 밸브 블록과는 별도로 외측에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관로는 리모트 파일로트, 따라서 이쪽 관로는 외부 파일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내부 관로가 막혀 있고 외부 파일로트로 작동을 시켜서 하는 게 시퀀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리모트 파일로트가 만약에 이쪽 라인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막아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리모트에서 파일로트가 압력이 오지 않는 한 이 밸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외부 파일로트가 와야 상태가 변하고 관로가 이어져서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로 일의 순서가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여기 흘러나가는 게 2차, 그래서 시퀀스 밸브가 됩니다. 다음은 가마 밸브입니다. 가마 밸브는 얼핏 보면은 릴리프 밸브나 카운터밸런스와 또 구조를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1차 측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이 들어와서 2차 측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로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가 열려 있고요. 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측의 압력이 과다하게 높아지게 되면 이쪽 내부 파일로트 관로를 통해서 이 아래쪽에서 스프를 밀어줘서 스프링 쪽으로 더 밀리게 되면 스프링 힘보다 세져서 스프링을 수축시키면서 위쪽으로 밀리게 되면 이 스프링이 위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관로가 막히게 되겠죠. 요 스프링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쪽 관로가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이쪽 관로가 막히게 되면 2차 측 압력이 차단이 되면 이쪽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이쪽 압력이 뭔가에 사용이 되게 되면 이쪽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다시 스프를 아래쪽으로 밀게 되고 이 관로는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열려 있고 2차 측의 압력이 스프를 밀 수 있는 내부 파일로트로 작동하고 그 열려 있는 거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듀싱 밸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여지는 삐딱한 화살표는 조절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는 스프링 힘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회로상에 보면 분명히 체크 밸브와 릴리프 밸브나 시퀀스 밸브로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유압 책들을 찾아보면 체크 밸브가 별도로 되어 있고 릴리프 밸브가 별도로 되어 있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예고요. 실제 사용되는 부품들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설명하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게 그나마 이 밸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샘플로 가져왔고요. 자, 보시면 체크 밸브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요 파트가 체크 밸브입니다. 뒤에 보시면 체크 밸브 밑에 작은 스프링이 체크 밸브를 위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뷰가 3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2번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체크 밸브가 밀고 있습니다. 체크 밸브가 이 관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3번에서 2번으로 빠져나가려면 이쪽 면에 힘을 주게 됩니다. 힘을 주게 되면 이 체크 밸브 시트가 뒤쪽으로 이쪽 스프링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스프링 힘을 이기게 되면 이쪽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쪽 사이가 벌어지면서 관로를 만들어서 요게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관로를 만들어서 3번에서 2번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가 됩니다. 요 3번에서 2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프리플로우 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프링이 보시면 아주 작은 게 달려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2번에서 3번으로 기름이 흘러가게 될 경우 2번에서 3번 쪽으로 가게 될 경우 체크 밸브는 막혀버리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2번에서 3번 쪽으로 기름이 흘러가게 되면 아뷰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면서 체크 밸브를 반대쪽으로 밀어내서 오히려 메인 스풀 쪽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어줘서 체크 밸브는 더 세게 닫힙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 쪽으로는 체크 밸브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2번에서 3번 쪽으로 아뷰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메인 스풀의 이쪽 면적으로 아뷰가 계속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기름이 와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인 스프링이 지금 커다란 굵은 이 메인 스프링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눌려 있어서 안 밀리다가 이쪽 2번에서 온 힘이 더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게 되면 이 메인 스프링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인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이쪽 공간에 갭이 생기게 되고요.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공간이 열리면서 3번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 1번에서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1번에서 압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피스톤을 밀게 됩니다. 이렇게 피스톤을 밀어서 스프리 위쪽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쪽에서 밀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로 밀어서 스프링 힘을 이기게 되면 이게 벌어지면서 공간이 열리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경우 2번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1번에서도 압력이 들어오면 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게 되면 메인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관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기름이 2번에서 3번으로 흘러나가는 구조. 이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카운터 밸런스는 유압 제품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밸브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유압 회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또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이 카운터 밸런스를 좀 뜯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압 회로도로 보시면 보통은 유압 책자에서 보시면 이렇게 체크 밸브와 메인 릴리프 밸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쪽 방향에서 기름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 관로를 통해서 체크 밸브가 밀리고 체크 밸브가 밀리면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근데 반대로 작용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써서 체크 밸브는 닫히고 그 기름은 여기를 밀어서 이 스프링을 이기게 되면 관로가 열려서 빠져나가는 구조. 아니면 내부 파일럿에 의해서 파일럿가 밀어주게 되면 전체 포펫이 밀리면서 관로가 열리고 빠져나가는 구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밸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실제 밸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그 구조는 이 설명하는 책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회로도상에서 보시면 자, 제가 지금 표현해 놓은 그림이 실제 카운터 밸런스를 거의 생략하지 않고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회로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보시면 포이선 1.3선으로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품들이 한 개의 컴포넌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체크 밸브와 릴리프 밸브가 전체 구성품으로 한 부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주요 관로가 요 1번에서 2번으로 기름이 2번에서 1번 쪽으로 흘러갈 때는 체크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체크 밸브는 닫히고 이 수풀이 닫혀 있는 구조가 되고 내부에 파일로트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일로트에 의해서 수풀이 밀려서 관로가 이어지면 이렇게 회로가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기름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스프링 챔버에는 드레인 라인이 있어서 그 드레인 라인의 기름은 2번 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3번 외부 파일로트에서 들어오는 파일로트 오일은 실린더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단면적이 차이가 나고 이 내부 파일로트와는 단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이쪽 파일로트에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압력이 받는 수압 면적과 내부 파일로트가 받는 수압 면적이 크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수압 면적의 면적비의 차이를 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을 한 것이 파일로트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프링의 힘이 예를 들어서 330바로 세팅이 되어 있다. 330바로 세팅이 되어 있고 내부의 파일로트가 130바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330바하고 130바니까 200바의 힘이 이쪽에서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겠죠. 근데 200바, 만약에 파일로트 비율이 5대1이다. 5대1이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압력이 예를 들어서 40바가 들어오게 되면 외부 파일로트에 40바가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5대1이니까 5배로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폭이 돼서 5대1이니까 5배로 증폭이 되면 이 외부 파일로트에서 오는 40바는 실제로는 이 내부 파일로트와 1대1로 계산을 해보면 5배로 증폭이 돼서 4, 5, 20 해서 200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의 파일로트에서 오는 힘 200바 더하기 내부 파일로트 130바 해서 330바 두 개 합쳐진 힘이 330바가 돼서 이 릴리프 세팅 값과 똑같아지게 되고요. 그 앞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면 기름이 흘러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딱 봤을 때 1.3선은
포위선으로 이 전체 구성품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요. 실선으로 그려지는 라인은 주 라인